네, 국내와 해외 헤드라인 하나씩 만나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기사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추동훈 기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외신 기사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미국이라 하면은 보통 소송의 나라라고 표현을 많이 네. 합니다. 각종 소송들이 많고요. 이와 관련된 것들이 뉴스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또 그와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 다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한 재밌는 기사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로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제목이 Burger King must face lawsuit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버거킹 광고 보셨죠? 네, 뭐 아주 맛깔나는 표현이다, 그 광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많은 재밌는 광고들이 있죠. 네, 저도 항상 이 음식 광고를 보면서 와, 입맛을 다지게 되는데 관련한 과대 광고 시장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킥박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해 8월에 한 100여 명 분이 버거킹이 자사 햄버거를 이 실제 햄버거보다 크기가 이거 35%는 더 커 보이고 고기 양도 한 2배 정도는 더 많아 보이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버거킹이 간판 메뉴인 와퍼를 광고에서 실제보다도 더 크게 묘사했다라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휘말리게 된 건데요. 그런데 미국 플로리다주 판사는 버거킹 측에서 낸 와퍼 과대 광고 관련 소송 기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버거킹의 이 과대 광고에 대한 재판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보이는데 사실 최근에 버거킹뿐만 아니라 여러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거짓 광고 주장을 둘러싸고 법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버거킹의 상황부터 저희 알아볼까요? 네, 뭐 어찌 보면 좀 가벼운 뉴스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소비자들이 광고보다 실제로 햄버거가 좀 작다. 그래서 이건 과대장 광고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버거킹 측에서는 이거는 소송의 요건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라면서 기각을 요청했었는데 사법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자, 사법부는요, 이러한 뉴스에 대해서 로이 알트만 판사가 이야기를 직접 했었는데요. 회사가 과대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장을 방어해야 되고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것은 배심원들의 몫이다 라면서 이거는 소송거리가 충분하다. 그리고 앞으로 다퉈서 이야기를 해볼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에 이 소송이 앞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버거킹이라는 기업이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와퍼라는 것이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소송이 시작이 되면요. 향후 곳곳에서 유사한 소송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버거킹 측에서는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깨지 못한다면 줄곧 계속해서 이러한 소송들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첫 번째 소송이 발생조차 하지 않았어야 방어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재판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버거킹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에 나설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송 금액은 약 66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소송부터 만만치 않은 금액이 책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면 마치 굉장히 맛이 있는 햄버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막상 제품을 받아보면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소송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렇게 먹을 것과 관련된 소송들은요.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크게 진행이 됩니다. 또한 집단 소송이라는 특징도 있는데요. 집단 소송이란 여러 명이 함께 힘을 합쳐서 기업과 맞싸우는 것인데요. 이 규모가 커지는 이유가 말 그대로 집단 소송,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소송액이 적게 책정이 되더라도 소송에 가담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이번 소송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총액이 5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소송 결과 만약에 버거킹 측이 패소를 하게 된다면은 향후 줄줄이 이러한 소송들이 연이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건강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식품과 관련된 문제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분 탓인지 제 손이 계속해서 커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와퍼를 먹을 때마다 다소 작아지는 느낌을 받긴 합니다. 네, 관련해서 의료용품 제조업체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3M이라고 하는데 미군에 납품한 이 불량 귀마개 탓에 55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뭐 7조 원 넘는 규모의 보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달했다면서요. 네, 뭐 버거킹의 소송은 굉장히 우습다라고 할 정도로 이번 규모는 더 큽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업의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요. 사업을 영위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정도의 규모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과장 광고 그리고 뭐 햄버거가 조금 작아 보인다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번에는 아예 청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3M이라는 기업인데요. 3M은 뭐 포스트잇이나 테이프 그리고 필름 같은 것들을 잘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만드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또 귀마개가 있는데요. 이어플러그라고 하죠. 저희들도 학생 시절에 공부할 때 이 3M 귀마개를 꼽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든 여러 가지 귀마개 중에요.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귀마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군에 납품하거나 이 공항과 같이 아주 시끄러운 소음이 있을 때 쓰는 전문용 귀마개였습니다. 이어플러그가요. 그런데 잘못 제조되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08년도에 3M의 자회사인 에어로 테크놀리지라는 기업에서요. 소음 방지용 이어플러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요. 그 소음을 방지하는 기능들이 약화되면서 이런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데요. 결국엔 제품 하자로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들을 몰랐던 소비자들이 계속 사용을 하다가 청력을 잃게 되는 문제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 2018년도에 첫 소송이 발생을 했었고요. 이 첫 번째 소송에서 3M이 패소하게 됩니다. 자, 앞서 버거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소송에서 3M의 패소가 결정되자 줄줄이 집단 소송이 이어지면서 3M에게는 큰 부담으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에는 아프가니스탄 등에 파병되었던 병사들이 이 귀마개를 썼더니 결국에는 청력을 성실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아예 길을 못 들었게 됐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당시에 2명의 제대 군인이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 1억 1,0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었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이제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집단 소송에는 무려 30만 명의 피해자가 동참했다라고 합니다. 즉, 그 피해액이 매우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배상을 해야 되는 규모도 워낙 커지다 보니까 3M 쪽에서는 끝까지 법정에서 다투기보다는 합의를 통해서 중간에 절충안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초에는요, 3M이 지급해야 될 금액이 무려 1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약 3분의 1 수준인 55억 달러, 60억 달러 주변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경우에 3M은 오히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 소송이 이번에 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요. 계속해서 이 소송 리스크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 합의를 통해서 일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긴 하지만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3M의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합의 뉴스가 나오자 오히려 오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제는 소송 리스크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문제가 더 진전되진 않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집단 소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최근에 코로나 사안에서는 여러 건강 관련 그리고 이런 제약 회사와의 관련된 소송들이 연이어 있었었고요. 특히 판결문을 따르면은 대부분의 소송들은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무는 편이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또 재미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한때 도난 챌린지 같은 걸 당했었죠. 자동차가 보안이 잘 안 된다는 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 자동차를 훔치는 것들을 틱톡과 같은 곳에다가 챌린지처럼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차가 훔쳐질 정도로 잘못 만든 결함이 있다라는 이유로 판결을 나왔는 게 아주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대차와 기아차도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합의를 통해서 많은 돈을 내줬었고요. 지난 5월에 약 2억 달러 정도를 합의 결과로 해서 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카고시와 등 여러 공공기관, 정부에서도 소송을 계속 이어서 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소송 리스크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 있을 법한 이슈였습니다.
전 놀라운 게 30만 명이나 일단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안이땅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첫 번째 이슈로는 소송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 국내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합뉴스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라임 특혜성 환매 논란 조사가 확대되다라는 제목입니다. 킥박스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일단 금감원은 이날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검사에 돌입해서 농협중앙회에 판매한 라임 펀드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서 2019년 10월쯤입니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이 있기 직전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적발했다라고 밝혔는데 조사 대상이었던 63개 개방형 펀드 중에서 4개 펀드에서 라임이 다른 펀드 자금이나 또 고유 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원해서 환매했다라고 합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다시 금감원에서는 칼을 빼든 것 같은데 어떤 현황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네, 이미 2019년을 전후해서 뜨겁게 시장을 달궜던 뉴스였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었고요. 이로 인해서 후유증이 많았었는데요. 이러한 뉴스가 다시 23년도에 불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감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라임 사태에 있었던 일들을 재확인해보면서요.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게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특혜성으로 환매를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는 건데요. 당시에 많은 피해자들 양산했었는데 그중에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특혜를 받아서 환매를 미리 이루어가면서 피해를 손실을 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기업들 그리고 관계자들의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가장 많은 판매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NH투자증권과 관련해서 혹시 농협중앙회가 이런 문제가 연루되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약 200억 규모의 라임 자산을 펀드를 매입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른 시기에 이를 환매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 언질이 있었거나 특혜가 있지 않았냐라는 부분이 지적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금감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농협중앙회와 NH투자증권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이러한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어떤 내용들이 추가로 나오고 혹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지적되진 않을까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요.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특혜는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19년에 펀드를 투자를 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내부 규정에 따라서 손실이 15%가 넘으면 자동으로 이러한 것들을 환매를 해야 됐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금감원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점검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특혜성 환매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들도 점검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라임 마티니 4호 펀드 투자자 16명과 관련해서 여기에서도 특혜성이 판매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연루된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른 환매가 이루어졌는데 본인만 그러한 혜택을 이룬 게 아니라 모든 가입자들이 동시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로 인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에 대한 방법의 하나로 자기는 환매를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치권으로도 이 이슈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아마 금감원의 이러한 조사 결과는 조만간 다 발표가 될 것 같고요. 향후 추가적인 검찰 조사 등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지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에게는 보상길이 다소 열리는 모습일까요? 네, 이게 연루돼 있는 펀드가 그때 3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라임이 있었고 옵티머스가 있었고 이 디스커버리가 있었습니다. 이 3개 펀드와 관련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시작은 라임이었습니다. 네. 라임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 그리고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향이 열릴 수도 있다. 방법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투자자들이 그간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았었던 것들, 환급을 받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조사도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22년 사이에 환매가 중단되었던 사모펀드와 관련된 투자자 수는 13,176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판매 잔액은 무려 5조 15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5조만 넘게 많은 돈이 팔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이 된 것, 돌려받은 돈 같은 경우에는 2조 3,838억밖에 안 된다고 해서 결국에 반환율은 47.5%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디스커버리 환매와 관련된 추가적인 반환 여부가 지금 촉각이 곤두섰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감원은 새로운 범죄 혐의점을 밝혀낸 것을 바탕으로 피해자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를 해서 그리고 검찰 조사를 이어서 해볼 결과 운용사 판매사의 책임이 더 클 경우에는요, 이 100% 반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간 환매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디스커버리로 이 환매에 대한 이야기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임과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쟁이, 소송이 다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원천 무효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보상을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요, 분쟁 조정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분쟁 조정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더불어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와 자료를 분석을 공유해서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더 밝혀낼 게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 자산운용검사국에서 디스커버리를 최대 판매했던 이 IBK 기업은행을 재검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정말로 추가 보상이 가능할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100% 배상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야기될 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라임펀드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1월 이후에 판매될 상품에 관해서 환매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실 것 같고요. 앞서 기업은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관계 기업 같은 경우에도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씨가 운영했던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조사할 기업들이 은행은 3군데 정도, 증권사는 9개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검사를 통해서 아마 위법 행위가 계속해서 확인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밟아서 구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과연 이러한 조사들의 결과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판매에 대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이 사모펀드 시장 그간 많이 위축됐었는데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첫 번째로는 미국의 소송 관련된 이슈, 두 번째로는 라임의 특혜성 환매 논란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두 가지 이슈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말이 조금 낯간지러울 수 있는데 예쁘게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어떻게 일어나지 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 앞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새벽문 함께 열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저녁 10시 반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고요. 월과일부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는 만큼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